자기가 뭘 많이 안다는 생각, 자기 생각이 정답이라는 그 도그마와 아집, 그거는 실패하기에 아주 결정적인 속성이에요. 또 하나는 아집과는 반대인데 부하내동. 자기가 믿고 싶은 사람 한 명을 추종해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는 부하내동 투자는 100% 실패합니다. 뭐 이렇게 반론하시겠죠. 그게 말처럼 쉽냐, 자기 주관을 갖는 게. 내가 개인으로서, 정보가 없는 개인으로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내 주관을 가지란 말이냐. 맞습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투자해서 돈 버는 게 어려운 겁니다. 세상에 쉽게 돈 버는 방법 없습니다. 돈 버는 비결이 있었으면 저도 쉽게 부자가 돼 있겠죠. 그런 방법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제가. 삼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삼프로TV 성원해 주시고 저희 콘텐츠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저희 삼프로TV가 굉장히 어렵게 모셨던 분인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한 3년 전, 거의 한 3년 가까이 전에 한번 나오셨고 또 1년 반 전에 나오셔서 우리 금융시장 또 투자시장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면서 일갈하신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러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가감없이 해주셔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셨던 패널이신데요. 기억하실 겁니다. 전 PCA 자산운용의 이원기 대표님을 모시고 지금의 장 상황과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녹화를 한번 한 게 1년 반쯤 됐죠? 예, 한 1년 3,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여기 저희가 이사 오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보셨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누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평범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은퇴 생활이니까 개인적으로 즐거운 이제 취미나 관심사를 계속하는 게 기본인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상 중에 제일 즐거운 일은 걷는 거예요. 걷는 거. 네. 걷는 게 도심도 걷고 산에서도 걷고 그러는데 걸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이 걷는 순간은 내가 내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있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도 암묵적으로 나와 내 자신이 대화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 자신과 친구 되는 시간 걷는 게 같아서 참. 주로 혼자 걸으시. 그렇죠. 걷는 건 주로 혼자 걷고 누구랑 같이 걸으면 그거는 사실 이제 걷는 의미는 좀 퇴색되죠. 특히 이제 걷는 여러 장소 중에 제일 감동이 오는 장소가 숲속길을 걸을 때. 숲속길을 걸을 때가 제일 짜릿해요. 숲속 중에도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추천하실 만한 혹시 이런 자연이나 걷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제가 좋다는 길 특히 숲길을 많이 가봤는데 제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장소는 제주도 숲길이에요. 제주도. 사람들이 제주도 가면 주로 바다를 좋아하고 골프 치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에 가장 경쟁력 있는 그 컨텐츠는 중산간 숲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숲길 중에서도 우리 사려니 숲길도 있고 그런데 곶자왈이라는 데가 있더군요. 그게 제가 좋아하는 곳인데 곶자왈은 이제 제주도 전체 숲길의 한 10% 정도를 차지할까요? 그런 숲인데 일반 그 흙에서 자라난 조성된 숲이 아니고 이 화산한 바위를 뿌리가 껴안고 자란 숲지대를 곶자왈이라고 하는데 아주 식생이 특이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란 그 나무 숲들은 나무가 크거나 그러진 않은데 굉장히 신비스럽고 오묘한 느낌을 주는 숲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곶자왈 숲은 이제 다 다녀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래 자연휴양림의 큰 지그리 오름 탐방로, 그게 제일 마음에 드는 숲길입니다, 저한테. 큰 지그리 오름. 큰 지그리 오름 탐방. 오름이 363개인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겠군요. 오름도 제가 좋아하는데 오름이 제주도 360개 정도가 있어서 저는 현재 한 100개 정도를 올라가 본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
2주에 한 번씩 제주도, 2달에 한 번씩 제주도를 가서 예. 한 일주일씩 곶자왈 숲이랑 그렇군요. 오름을 탐방하는 예. 게 제 즐거운 일상 중에 넘버원이고요. 예. 뭐 두 번째는 뭐 바둑 두는 거, 예. 그리고 뭐 책 읽는 거, 영화 보는 거, 뭐 다른 사람분들 다 즐기시지만 다른 건 다 평범한데요. 하여튼 걷는 거에서 큰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주로 서울이나 서울 근교를 걷게 되는데 이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예. 현상들이 눈에 띄어요. 네. 첫째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아름다워지고 있다. 그리고 볼 것이 굉장히 많아지고 네. 가볼 만한 멋지고 힙한 장소들이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생겨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죠.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그것도 뭐 예를 들면 중국 단체 관광객 그런 게 오는 게 아니라 아니고. 여러 다양한 나라에서 특히 이제 서구 세계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많이 오더군요. 예, 예, 관광객이 과거엔 주로 중국 단체 관광객이 위주였는데 지금은 국가 분포가 아주 다양해지고 와서 정말 옛날처럼 피상적으로 우리나라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에 이게 녹아드는 그러니까요. 그 활동을 하는 게 눈에 보여요. 네. 요새 경복궁 가면은 예. 바글바글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대다수가 외국인들이에요. 예. 그것도 상당수는 한복을 입고. 아주 재미나는 요새 광경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한국의 이 이른바 K컬처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굉장히 전에 비해서 글로벌리 소구력을 갖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미국 에어비앤비 대표가 한국에 방문했는데 그때 한국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K컬처를 연료로 불타오르는 관광지. 예. 한국에 앞으로 외국 관광객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밀려올 것 같아요. 먹거리가 좋고 일단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그렇군요. 어떤 선진국도 우리나라처럼 그렇죠. 이렇게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가 없거든요. 예. 밤에 돌아다닐 수 있고. 밤에 돌아다닐 수 있고. 어떤 나라 방문했는데 뭔가 불안하고 소매치기 걱정되고 밤거리가 불안하고 그러면은 사실 즐거운 관광이 되겠습니까? 즐거운 맞습니다. 여행이 되겠습니까? 근데 한국은 그게 되거든요. 이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뭐 볼거리 이런 것보다도 와서 마음이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한국은 관광 대국이 되고 있다. 의외로. 우리가 한국이 뭐 볼 거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데 한국에는 우리 삶의 모습 자체가 굉장히 멋지다 일단. 외국인들이 보기에. 둘째로 멋진 산들이 너무 많다. 멋진 섬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안전하고 깨끗하다. 우리나라 관광 대국이 될 겁니다. 이미 한국의 관광 수입이 스위스를 넘어섰다 그래요. 깜짝 놀랄 일이죠. 아무튼 이건 뭐 사담입니다만은 그냥 그 대표님하고는 이런 얘기 그냥 쭉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모신 또 이유가 있으니까요. 아마 2년 전에 모셨을 때 그때 당시 뭐 사실 코로나가 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새롭게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또 주식시장에도 어떻게 보면 포모 현상 같은 것들이 돌면서 하루라도 빨리 주식을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주식 투자 열풍이 불 무렵에 저희가 대표님 모셨는데 그때 야, 왜 이렇게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용어를 쓰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개인들의 포모 현상과 그 투자 세계의 어떤 환경 같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하셨는데 요즘 그 투자 시장이나 또 우리 투자자들 이렇게 보실 때는 어떤 생각들이 좀 드시는지요? 예, 그 당시 제가 동학개미운동에 대해서 참 깊은 걱정을 했었는데 뭐 제 우려대로 개인들의 뭐 큰 손실로 귀결이 됐던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우리가 투자할 때 솔직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투자하는 목표가 뭡니까? 주식 투자 왜 합니까? 돈 벌려고 하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돈 버는 게 투자인데 거기에 이상한 명분이 들어가면은
그건 다 가짜다.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용어는 그 당시 처음 주식 시장에 뛰어드는 개인들한테 개인들의 그 애국심과 네. 사명감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외국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지키자. 자본시장의 주도권을 우리가 찾아오자. 외국인들이 파는 주식을 우리가 다 사자. 개인 투자가들의 애국심과 사명감이란 명분으로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집단적으로 이런 주식들을 사니까 내가 안전하겠구나.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그 당시 유행했던 BBIG, 반도체, 바이오, 인터넷, 게임 주식들을 사람들이 용감하게 무비판적으로 막 샀습니다. 그 돈 버는 목적 이외의 명분이 개입되는 단어가 등장한 순간 이건 가짜 캠페인인 겁니다. 네. 이미 차익을 많이 얻고 있는 선도 세력들이 자기들이 파는 주식을 받아줄, 자기들이 파는 주식을 사줄 개인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마케팅 캠페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묘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말장난이었습니다. 네. 결국 투자가들의 손실료 규격이 돼서 바깥에서 그냥 씁쓸함만 저는 느꼈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뭐 동학개미 운동 같은 그런 분위기랑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약간 다른 측면에서 또 큰 걱정을 하게 하고 있어요. 저 같은 이 투자 경력이 오래돼서 비교적 시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상 현상들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의 행태도 부분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만연된 걱정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뭔가 자꾸 세력을 규합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네. 세력을 규합해서 주가를 만들어 가려는 움직임. 많은 귀재, 주식천재, 전설, 뭐 그루,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등장해서 자기들이 추종자를 모아서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하게 만들어서 어떤 주가를 만들어 가려는 자꾸 세력의 힘으로 주가를 만들어 가려는 그런 걱정스러운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투자는 고독한 단독자로서 하는 것이지 스크럼 짜고 세력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사람들이 같은 패를 들게 된 순간 100% 실패하는 겁니다. 예. BBIG라고 똑같은 주식을 사는 순간 그 주식을 산 사람들의 실패는 명약관화해지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인플루언서들이나 또는 유튜브 리더들이나 인터넷에 뭐 리딩방, 사모펀드, 사설 투자 자문들이 난립을 해서 마음 둘 곳 없는 개인들을 자기들의 팬으로 끌어들이고 잠재적인 고객을 끌어들이는 경쟁들이 굉장히 치열해요. 사람들을 끌어들일 때, 사람들을 모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황홀하고 자극적인 스토리들이 필요하거든요. 손님을 모으기 위해서, 호객행위를 하기 위해서 과장되고 자극적이고 달콤한 주장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사람들은 평범하고 밋밋한 얘기에는 마음이 안 끌리고, 그렇죠. 진실에는 마음이 안 끌리고 포장된 거짓에 마음이 더 잘 끌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그 어떤 자기들이 보기에 전문가
또는 대단한 증시의 해안이 가진 사람한테 그 사람을 추종하면서 그 사람을 따라하는 그런 밈 현상 같아요. 미국의 한때 밈 주식 현상이 한때를 풍미했잖아요. 지금 약간 K-밈 현상 같은 느낌을 저는 받고 있어요. 자생적으로 주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세력들이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나 보면은 여러 가지 법 제도 하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소외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 외국인에게 뭐 공매도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표적이 되겠습니다만은 제도상 개인 투자자들은 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로서의 건강한 역할을 못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한 20, 30년 놓고 보면 간접 투자를 계속 하자고 해서 했는데 그 퍼포먼스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런데 또 금융회사 직원들은 또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급여 또 이런 것들을 받고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런 데서 오는 소외감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분함 이런 것들이 표출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거야라고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주시장에서 겪은 마음고생과 좌절감 저는 뭐 100% 공감합니다. 뭐 저도 개인 투자가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오랫동안 돈이 안 벌리고 손실 볼 때가 많고 우리나라 주시장만 전 세계 주시장의 급등세 때도 소외됐을 때가 많고 네. 지금도 다른 나라들은 시장이 많이 반등했잖아요. 근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뒤처져 있어요. 개인들이 느끼는 좌절감 때문에 자기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그 누군가를 추종하는 현상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추앙하는 것이 바람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집단 심리에서는 옳은 말,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추앙하게 돼요. 믿을 만한 얘기를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싶은 얘기를 믿는 겁니다. 네. 자기들이 이미 자기들 생각과 똑같은 얘기를 강하게 과장해서 자극적으로 하는 사람을 열렬하게 추종하는 현상들이 생기고 있어요. 어떤 스토리텔링이 진화해서 심화돼서 판타지, 환상 단계로 갔다가 이제는 더 심화돼서 일루전, 망상 단계로 접어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움직임이 여러 가지가 포착돼요. 오랫동안 수익이 안 나서 손실이 나서 마음고생을 하다가 뭔가 한꺼번에 쉽게 돈을 벌고 만회를 하고 싶은 열망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 누가 나만 따라하면 나를 따르면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거짓된 사기성 주장에 동조하는 개인들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나 우리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는 것은 자기 돈 버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믿을 수 없는 그러나 믿고 싶은 달콤한 스토리에 현혹돼서 그게 투자의 본질이라고 착각해서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적으로 간주해서 공격을 하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하는 일종의 코리아 밈 현상, 밈이라는 거는 온라인 상에서 모방을 통해서 자기 복제적으로 퍼지는 문화 현상을 말하는 건데 네. 꼭 주식 투자를 어떤 세력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힘으로 특정 주식, 특정 섹터의 주식을 만들어 가려는 현상들이 보여서 3년 전 동학개미 운동을 보면서 걱정을 했던 거랑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유사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참 이 건강한 투자 세계의 토대가 만들어지고, 물론 이제 뭐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간 미국이나 유럽의 시장에도 그때 참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투기의 열풍도 있고, 또 큰 금융 범죄들도 도처에서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범주에서 한국도 그러려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빈도수라든지 그거에 대한 대응이 전보다 훨씬 더 미흡하다. 불안전 판매도 그렇고, 또 최근에 불거져 나왔던 몇몇 종목들의 장기간에 걸친 주가 조작 사건과 급락 사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최근 들어서 반복적으로 나오나. 근데 그런 데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또 한 번 실망하고, 그래서 마음이 정처 없고, 그 정처 없는 마음에 여러 가지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자극들이 왔을 경우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사실은 이 금융권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자괴감도 일편으로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뭐 지금 개인들의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 행태에는 우리나라 제도권, 금융회사, 투자회사, 기관 투자가들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관들이나 금융회사들이 고객에게 신뢰를 잃었을 때 고객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다른 대안을 찾으면서 일어나는 어떤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독 한국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 금융사기나 이런 금융범죄들이 유달리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참 재밌는 게 한국에서 다른 나라보다 범죄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높은 게 사기 사건이거든요. 네. 네. 사기 범죄의 비중이 훨씬 높은 나라인데 사기 범죄의 상당수가 금융 범죄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CFD를 활용한 주가 조작 사건 때문에 시장이 큰 충격을 한번 받았는데, 왜 이렇게 한국에서 금융 사기, 펀드 사기, 주가 조작 사건이 이렇게 만연할까? 저는 이유가 세 가지라고 봐요. 첫째는 풍토가 사기치기 아주 좋다. 풍토랑 뭘 말하냐?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한테 당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무슨 말씀이신 거죠? 쉽게 돈 벌려는 열망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쉽게 돈 벌려는 열망이 강한 사람은 누가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마음속으로 비정상적으로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기에 쉽게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이 금융사기나 일반 사기 사건이 딴 나라도 훨씬 높은 아주 기본적인 이유가 사람들이 쉽게 돈 벌려는 열망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사기나 주가 조작 사건이 적발될 확률이 상당히 낮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는 낮아요. 셋째는 적발돼도 처벌이 약해요. 사기 사건을 기획하는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사건이 성공했을 때, 이 사기가 성공했을 때 나의 기대 수익과 적발될 확률과 적발됐을 때 처벌의 강도. 성공하면은 100의 이득이 돌아오는데 적발될 확률이 20%밖에 안 되고 적발됐을 때 벌금이나 추징금이 10이라면은 누가 사기를 안 치겠습니까? 한국은 금융사건, 사기 사건에 처벌이 굉장히 약한 나라예요. 주가 조작으로 100억을 벌어도 벌금 5억 원만 내고 나오면 됩니다. 징역 1년, 1년 반, 집행유예로 나오면 돼요. 이건 사법부에 대한 제가 불만인데 다른 범죄에 비해서 금융사기 사건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 금융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은 돈이 있지 않겠어요? 일단 좋은 변호사를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그런데 금융사기 주가 조작 사범은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 경제에 대한 투자가들의 기본 신뢰를 허무는 아주 중대 범죄거든요. 네. 사실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될 범죄일지도 몰라요. 예. 그렇게 중대 범죄인데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사기 시도가 일어나고 거기에 넘어가주는 잠재적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고 적발이 잘 안 되고 적발돼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이 금융사기 사건은 우리나라의 풍토병인 것 같습니다. 법원 말씀도 하셨는데 금융회사들은 사실 최종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을 소비자로서 대합니다마는 또 그분들을 최종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든 보호해야 될 책무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모든 금융 사기 또 금융 범죄에 금융회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뭐 주범이든 공범이든 간에 혹은 방조든 간에 관련들이 다 돼 있다라고 우리가 봐왔고 또 지금 투자자들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 없이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도권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투자자들 사이에 굉장한 괴리들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걸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은 우리 제도권 금융에 대한 공공성, 공신력이 굉장히 많이 훼손돼서 그 빈 자리를 더 질이 좋지 않은 그런 플레이어들이 채워나가면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이제 국제화도 해야 되고 선진화도 해야 되는 그 도상에 있는데 빨리 이걸 돌이켜서 화해하지 않으면은 어쩌면 금융이 다시 한번 한국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도 최근 들어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저도 업계를 떠나간 지 10년이 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근에 업계 사정은 뭐 잘은 모릅니다만 금융회사들이 지난 10년간 고객의 신뢰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 금융회사들이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이렇게 수많은 범죄에 노출되고 수많은 믿을 수 없는 세력들에 따라하고 모방하는 투자가 상당폭 만연하고 있어서 뭐 금융회사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아야 되겠죠. 뭐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싶은 그 상황들이 코스닥 기업들이 조폭들이 인수한 데들이 여러 개 있다고 합니다. 예, 있죠. 근데 참 씁쓸한 거는 어떤 조폭 세력이 어떤 회사를 인수한다고 소문이 나면 그 주가가 폭등을 해요. 이거는 뭐에 대한 반증이냐면요. 이런 세력이 이 주식을 인수하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주가를 올릴 수 있다. 올리겠구나. 올릴 수 있다라고 적어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장사를 해서 회사 가치가 올라가겠구나. 불법이건 편법이건 간에 적어도 주식 가격이 올라가겠다고 사람들이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를 하고 동참을 하는 거거든요. 선진국 한국의 자본시장 수준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저 회사는 조폭들이 경영권을 인수한 회사라고 공공연하게 자본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 회사는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주가는 좋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그게 무슨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손에는 고스란히 마지막에 들어간 그 투자자들이 다 안고 그리고 이분들은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건 아무것도 없는 거고 물론 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그게 계속 몇십 년 동안 반복되는데도 왜 근절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람들이 경험이나 시행착오에 의해서 뭔가를 배우는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사람들이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성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욕망이 지배하고 예. 사람들이 욕망이 가슴속이 뜨거운 한 그러니까 쉽게 돈을 벌겠다는 욕망이 뜨거운 한 비슷한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뭐 40년 가까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플레이를 해본 사람이지만 한국 자본시장의 현재 수준은 지난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정보는 훨씬 많아지고 투자가들의 숫자는 훨씬 많아졌지만 이 시장의 투자가들의 행태의 수준은 크게 올라갔다고 평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발전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 투자해야 되고 그 정보들을 적절히 내가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투자자 좀 늘지 않았을까 그런 공부하고 연구한 투자가들이 많이 늘었을 겁니다. 뭐 예. 거기는 3프로 TV의 역할도 컸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때는 사람들이 정석 투자를 합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네. 리포트를 읽고. 근데 지금 벌써 꽤 오랫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좋은 회사를 사서 기다리면 되는 시장이 아니구나 하는 실망감을 줘요. 뭔가 특별한 방법을 쓰지 않고는 투자 수익이 안 날 것 같은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이게 정상적으로 오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주도 세력이 있어서 특단의 방법을 동원해서 주가를 움직여야 주가가 올라가지 자생적인 수요 공급과 회사의 가치 상승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자꾸 준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사실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 기업들의 성장에 대한 낙관주의가 있다면 그거는 시의 극복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전망이 매우 부정적이고 불투명하거나 우리 기업들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투자 잘하면 자연 발생적으로 뭐 그런 방법이 있지도 않겠습니다만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되겠다라는 자기 자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어쩌면 지금 지적하시는 게 지금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데 대표님이 보시는 우리 한국의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뭐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참 걱정스럽고 우울한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이 구분이 다 해서 꺾여서 앞으로는 점점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좀 늘었죠. 네, 많이 늘었어요. 네. 저는 단호히 대한민국에 대한 비관론에는 반대합니다. 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국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어떤 시련이 닥쳤을 때마다 돌파구를 찾았던 나라입니다. 예. 지금도 한국이 여러 가지 위기 징후가 농후하지만 뭐 저출산도 그렇고 저성장에 중국 경제의 장기 침체, 지정학적 어려움, 정치 세력 간의 극한 갈등, 뭐 세계화의 태조, 예, 우리나라를 비관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건 아닌데 예. 저는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를 볼 때 한국은 반드시 어려운 환경에서 돌파구를 마련한다. 최근에도 보면은 반도체 네. 산업이 어려워지니까 2차 전지라는 돌파구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엔터테인먼트라는 산업이 이제는 주력 산업처럼 그러게요. 울뚝 쓰고 있어요. 예. 한류가 세상을 이렇게 뒤흔들 줄 누가 옛날에 상상이나 했습니까? 정말 진취적이고 예.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계속 만들어내고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는 나라입니다. 네. 물론 어려워지고 사양화되는 많은 산업들도 등장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론적으로 베팅해서 돈을 벌어본 역사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예. 지금도 한국이 망한다는 거에 베팅하면은 큰 손실을 볼 거다. 한국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기는 어렵지만 한국이 망한다는 데 베팅하면 큰 손실을 볼 거라 저는 확실합니다. 예. 한국에서
한국에 투자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 그러네요.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첫째로 우선 우리나라 증시를 한번 볼 때 일단 매크로 경제를 잠깐 보면은 예. 뭐 앞으로 성장률이 뭐 제로 성장해서 잘하면 뭐 2, 3% 성장일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봐서 1, 2% 성장하는 뭐 OECD 나라입니다. 평균이 2%니까요. 예. 근데 그 정도 저성장한 나라로 이제 고착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성장률이 좀 회복된다 한들 뭐 3%, 성장이 좀 나쁘다 한들 제로 성장 이렇다면은 매크로 경제나 GDP 성장률은 더 이상 주식시장의 큰 변수가 아니다. 예. 이게 주식시장을 드라이브 해나가지 못한다. 주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가 좋다 나쁘다는 크게 관심 갖지 말자. 네. 사실 우리가 경기가 나쁘다는 얘기는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21세기 들어서 경기가 좋다는 말 해본 적 없죠. 없는 것 같아요. 네. 20세기를 마지막으로 경기 좋다는 말은 사실은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86년도에 대학 들어갔거든요. 예. 86년도, 87년도 아시안 게임 뭐 올림픽 그 무렵에 당군 일의 최대 호황이라고 얘기했던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네. 21세기 들어서는 그냥 항상 경기는 나쁜 거라는 게 우리나라의 그냥 기본 전제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최근에도 경기가 나쁘다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질 이유도 없다. 매크로가 그렇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을 한번 시장을 잠깐 보면은 전통 산업 주식들은 너무 싸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다고 더 떨어질 여지도 없을 정도로 뭐 퍼가 3배, 4배, 예. 뭐 PBR이 0.23배 막 이렇기 때문에 뭐 두려울 게 없어요. 더 이상 다운사이드 측면에서는. 반면 인기 있는 특정 성장 산업은 또 너무 비싸요. 이게 전체 시장이 싼지 비싼지는 혼미한 게 싼 주식은 너무 싸고 비싼 주식은 너무 비싼 거예요. 극단적이군요. 예, 이거 뭐 평균 하는 게 별 의미가 있는가 싶어요. 예. 그럼 밸류에이션은 하여튼 제각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이에요. 예. 매크로가 그렇고 밸류에이션이 이런데 주식시장 수급이 우리나라의 지금 아킬레스 건이에요. 주식시장의 공급 측면을 먼저 보면은 IPO, 신규 상장, 뭐 증자, CB 발행 등으로 공급은 그래도 꾸준하게 나오잖아요. 네. 가끔씩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100조가 넘는 것도 등장하고. 예. 그런데 수요 측면을 보면은 외국인들 우리나라 주식 열심히 안 사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파는 분위기가 더 강했죠. 반도체 주식 좋으면은 좀 사지만 반도체 주식 나쁘면 팔고 그냥 이거는 거의 중립을 기본으로 샀다 팔았다 정도. 중립에서 조금 마이너스. 조금 파는 정도, 조금 줄이는 정도. 예. 우리나라 기관 사정들 다 아시잖아요. 국민연금 사정, 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은행, 보험사 주식 투자 합니까? 예. 주식 투자 안 하는 거를 그분들은 위험 관리 기본으로 생각하거든요. 전에는 대표님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이 주식 투자 얼마나 많이 했었어요. IMF 전에.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예, 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버렸죠. 금융회사는 주식 투자 안 하는 걸로 딱 고착화가 됐어요. 예. 주식형 펀드 뭐 규모가 거의 미미할 정도로 축소됐죠. 기관들은 국내 기관들에서 국내 주식에 대한 수요가 나올 데가 없어요. 개인들밖에 없는데 개인들이 동학개미 운동할 때는 상당히 큰 돈이 일순 시장으로 유입됐지만 그거 단기성 자금이거든요. 어디서 빌려 들어오거나 무리해서 땡겨서 써야 될 돈을 그리고 우리나라 개인들을 기본적으로는 부동산의 광팬들입니다. 주식 투자 몇 천만 원 매덕 갖고 하다가 5억만 되면 집 사요. 그 뭐 많은 유튜버들이 주식에서 성공해서 집 사라 그랬잖아요. 좀 더 여유 있는 분들 뭐 5억 10억 투자하다가 이게 2, 30억 되잖아요. 자식들 집을 하나씩 삽니다. 네. 좀 더 여유 있는 분들 50억 100억으로 하다가 이게 100억 넘어가면 건물을 사십니다. 네. 주식 투자는 요걸로 좀 불려서 수단이요. 결국 부동산 살 돈들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팔아서 주식 투자하는 분 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집 팔아서 건물 팔아서 이번에 주식 좀 사겠다 이런 분 없거든요. 그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하죠. 그러면 주식시장은 항상 부동산한테 돈을 뺏기는 플레이스다. 개인들은 열풍이 불었을 때 잠시 들어오지만 결국 챙겨서 나가거나 깨져서 나가거나 빌린 돈 갚기 때문에 나가지. 아니 포기한 분들이 남아있고.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수급 측면이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지금 심각한 면인데 수급이 너무 나빠요. 아까 매크로 밸류에이션은 봤지만 그 두 가지는 큰 걱정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원래부터 나빴으니까. 근데 수급은 앞으로 신규 상장 계속되면 더 나빠진단 말입니다. 근데 수요가 늘어날 때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하는 게 반도체 경기 좀 하반기 회복되면 외국인들이 그저 1, 20조 살지 모르겠다. 택도 없다 그거 갖고. 그렇다면 한국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레벨업되는 시장은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 종합주가지수 전망 의미 없다. 섹터별로 산업별로 대표 주식 사놓고 2, 3년 기다려서 몇십 % 수익 내겠다. 이런 투자는 이제는 안 된다. 이 수급상으로 주가가 따뜻하게 전반적으로 올라가기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다고 돌파구가 없냐? 우리가 투자가들이 지금부터 계속 강조해야 되는 건 자기들이 주주가 된 회사들이 현금이 많고 배당 여력이 많을 때 배당도 배당이지만 자사주 매수를 독려해야 됩니다. 이제는 주식을 사줄 때가 기업들밖에 없어요. 네. 현금이 엄청 많고 부채가 전혀 없는 의량기업들이 너무 많은데 예. 한국 증시의 지금 문제가 유통 주식이 너무 비대하게 많은데 주식 수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해버려야 돼요. 이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주가 못 오른다. 예. 이 흐름이 자사주 매수를 꾸준하게 하는 회사 주가는 그 희소성 때문에 폭등할 수가 있다. 매수에 그치지 않고 소각해야 된다. 소각까지 가게 되죠. 매수를 하다 보면은 당장은 소각까지 할 정도로. 근데 우리나라 상당수의 상장사들이 매수만 해놓고요. 그거를 경영권 방어라든지 예? 최대 주주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는 도구로 쓰고 있고 어쩔 때는 또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은 그 예를 들면 자사주 매수다? 그건 이퀄 소각이거든요. 소각 안 할 주식을 왜 사냐. 그죠? 메리츠 금융그룹이 약간 맛을 보여줬잖아요. 예. 명확하게 배당 정책을 이 자리에 김용곤 부회장도 한번 오셨었어요. 발표하고 예. 주식 소각을 매년 해나간다는 발표 하나로 주가가 한 30% 오르잖아요. 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빨리 깨우쳐야 돼요. 아, 경기가 좋아져서 우리가 이익을 20, 30% 늘린다고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구나. 예. 경기 좋아져서 주가가 잠시 반짝해도요. 요거 단명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는 순간 사람들이 뭘 걱정하니까 바로 그 다음 경기 하강을 걱정해요. 아, 삼성전자가 디램 가격이 회복돼서 다시 20조, 30조 이익을 내는구나. 그런데 1년 전에 적자를 냈었거든. 요거 언제 디램 가격이 꺾이지 모르니까 지금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이제는 사이클로 벌었다 깨졌다 하는 산업 주식은 사람들이 오래 들고 있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 주가가 쭉쭉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단지 자사주를 꾸준하게 사고 배당을 잘 주고 하는 회사는 그 자체의 수요 공급의 프로필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주가가 의외로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투자가들이 그런 회사에 이제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얘는 제발 언제 경기 회복될 것인가 그런데 관심 갖지 마세요. 경기가 회복되는지도 모르게 좋아졌다가 꺾이는지도 모르게 꺾이고 경기 회복된다고 주가 많이 반등하지 않습니다. 하기야 그 경기 회복과 경기 침체 혹은 경기 수축의 그 기울기가 전보다 훨씬 더 작고 완만해졌어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저 하락도 사실 위기 국면만 아니면 우리가 트라우마가 그 IMF가 있어서 그렇지 조금 나빠졌다, 조금 좋아지 그런 거니까. 그죠? 그래서 차라리 가버넌스가 좋은 회사, 네. 주주를 정말 우대하는 회사, 혹은 그 기본기 아래서 구조적인 성장세를 기대해 볼 만한 몇몇 회사,
뭐 이렇게 추려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네요. 맞습니다. 이제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고 그런 회사에 집중될 수 있게 집중 투자를 해야 돼요. 네. 어설픈 회사 업종 대표자라고 쭉 사놓지 말자. 네. 주주 이익 생각 안 하고 네. 자기 주가 관리 안 하는 회사 주식을 개인 투자가들이 들고 있어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 주식의 수급 관계를 생각해서 자기 주식을 줄여나가는 전향적인 생각을 하는 회사만 주식을 우리가 사자. 또는 PEF나 행동주의 펀드가 투자해서 지배구조의 획기적인 변신을 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 주식만 네. 사자. 예. 경기에 베팅을 해서 예. 이 주식 저 주식 사지 말자. 경기 예. 언제 좋아질지 아무도 모른다. 좋아져봤자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얘기입니다. 경기 지향적 투자에서 가버넌스 지향적 투자로 이제는 바뀌는 겁니다. 자사주 소각이 매수 소각이 얼마나 중요한 이슈냐 하면요. 미국 주시장의 장기 호황의 1등 공신은 자사주 매수입니다. 네. 1년에 미국 회사들이 자사주를 얼만큼 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1600조 원. 작년에 1600조 원의 자사주를 샀어요. 전체 시가총액의 4%가량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거 소각한다고 지금 4%가 4%가 자동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전체 상장 시가총액의 0.5%를 자사주를 삽니다. 소각도 안 하고. 예. 비교가 안 돼요. 애플이 1년에 100조 원씩 자사주를 삽니다. 그러니까요. 애플은 사업을 잘하는 것보다 자기 주가 관리를 더 잘하는 회사 같아요. 근데 일부는 또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세금을 물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주주자본주의 아니냐. 예. 왜? 이거 투자도 더 많이 하고 고용도 더 많이 하고 납품 처리도 더 우호적으로 해주고 해야 될 텐데 주식을 사서 소각하는 행위는 주주들만을 위한 얘기냐. 이런 비판도 간혹 나오죠. 예, 그런 비판도 일리가 있습니다. 단지 회사가 왜 신규 투자를 적극적으로 안 하고 왜 고용을 적극적으로 못 하겠습니까? 사실은 주가가 낮아서 그래요. 주가가 뭐가 중요한 얘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데 주가가 낮으면은 자기 시가총액이 적으면요. M&A도 잘 안 돼요. M&A 할 때 자기 주식으로 그렇죠. 많이 네. 시가총액이 크면은 M&A를 과감하게 막 하는 겁니다. 신규 사업의 진출이 훨씬 쉬워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큰 회사가 신규 사업 진출할 때 새로 들어갈 돈 규모를 자기 시가총액과 자꾸 비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훨씬 쉽게 신규 투자를 해서 고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 신규 투자나 신규 고용도 과감하게 할 그러니까 M&A 하는 없는 거면 거예요. 찬챙이들만 하는 찬챙이들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현대차가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다른 나라 자동차 회사 퍼 정도로 받아서 시가총액이 200%가 올라갔다. 예. 그러면 다른 자동차 회사 쉽게 한두 개 더 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주가를 꼭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자. 경영자 입장에서. 그럼요. 경영이나 그 회사의 성장 입장에서 주가가 너무 낮으면은 일단 좋은 사람들도 안 들어와요. 네. 주가란 건 그 회사의 위상이에요. 좋은 사람들이 주가가 20년 전과 똑같은 회사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주가 관리는요,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미국 회사들이 주주 이익만 생각해서 자사주 매수의 혈안인 거 아니거든요. 주가가 유지가 돼야 다른 회사에 대한 M&A도 공격적으로 할 수 있고 좋은 인재도 빨아들일 수 있고. 네. 그 자사주 매수는 앞으로 우리가 투자가들이 계속 강조를 해야 될 이슈다. 기업들한테 요구를 해야 될 이슈다. 사실 그래도 저도 이제 방송 시간에 오늘은 이제 이 대표님께서 말씀을 워낙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대 질문도 해드렸습니다만은 한국 기업들은 너무 현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기업인들은 현금을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지분을 사랑하고 자기 주식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도 위기를 몇 번 경험해서 그런지
갈토랑 같은 현금을 계속 예, 은행에 넣어놓고 운영하고 그럴 바에는 빨리 자기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 주주들한테 그 현금을 쓰게 해서 그죠. 그 제품들을 사게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중간한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어서 방송 중에 저도 좀 저평가된 자기네 주식 사는 게 훌륭한 투자거든요. 그렇죠. 주식을 숫자를 줄이면은 네. 회사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신규 사업한 것보다 회사의 가치를 올리는 측면은 자사주 매수가 지금 그건 돈 빌려서 사잖아요. 돈 싸게 빌려서라도 빌려서. 자기 주식이 저평가돼 있으면 돈을 빌려서 그러니까요. 사는 게 회사의 가치를 훨씬 네. 높이는 길이거든요. 나중에 혹시라도 주가가 너무 올라서 그러면 근데 돈이 별로 없다 그러면 증자하면 되잖아요, 또. 네. 그렇습니다. 반대 상황이 그게 기업들이 할 짓이지. 그렇죠. 현금 들고 있는 금융회사가 하는 짓이죠. 자,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일단의 생각을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경기 생각해 가지고 경기 좋아지면 올라간다는 그런 예전에 대표님이 펀드 매니저 하실 때 그 생각 그것 빨리 버려라. 그죠? 주주를 귀중하게 대하고 가버넌스가 좋아서 기업 활동이 탄력적으로 바뀌면서 성장을 구가할 수 있는 몇몇 기업을 잘 골라내지 않으면 한국 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큰 돈 벌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결론이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회사들이 다 그런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다면은 전반적인 시장의 화랑이 올 수 레벨업 있는데 되겠죠. 예. 네. 그러기를 기대하기는 뭐 하세월이고요. 이제 특정 기업들이 네. 자기 주가 관리, 자기 주식 수량 관리, 배당 관리 이런 거를 하는 회사들이 덜어 나올 거예요. 그런 회사 주가만 집중적으로 오르는 걸 봐야 다른 기업들이 따라 하거든요. 투자가들이 자사주 매수를 하는 기업들을 아주 시장에서 엄청나게 우대를 해줘야 돼요. 그 시그널, 투자에 그런 거 사줘야 돼요. 시그널을 줘야 같이. 돼요. 시그널을 줘야 돼요. 회사가 사줄 때 같이 산다. 같이 사줘야 예. 돼요. 지금 우리나라 우량 기업들 보면은 우리나라 대표적 우량 기업들 보면은 지배주주가 한 20% 주식 들고 있고 외국인들이 한 30-40% 들고 있고 뭐 국민연금 이런 데가 한 20% 들고 있거든요. 자사주를 한 5% 10%만 사면요 수급 관계가 확 달라져요. 어차피 유통 주식은 한 20-30%밖에 안 되는데 네. 자사주를 한 10%만 사서 주식 숫자를 줄여주면은 개인들이 훨씬 이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전체 시가총액이 한 2-3%만 매년 자사주를 사는 나라가 되면은 그래봤자 20-30조밖에 안 돼요. 시가총액 우리나라 1,000 몇백 조밖에 안 되잖아요. 몇십조 원만 자사주를 사는 게 매년 반복되는 게 되면요. 이게 몇 년 뒤에 주가가 급등합니다. 하기야 그냥 유통 주식은 계속 있는데 계속 신규 상장이 되니까 그러겠어요. 기존 주식들은 뭐 계속 자금의 유입이 없는 한 전체적으로 주가가 레벨업 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퇴출도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아요. 근데 사실 최근 들어서 우리 경제나 우리 증시에 대한 비관론 같은 것들이 확산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옆에 나라 일본을 보니까요. 이게 30여 년 만에 지금 거의 사상 최고치를 친다 그래요. 물론 워낙에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시사점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쨌든 많은 주가 상승이 있었던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의 경기 관련 산업으로 구성이 돼 있는 다우지수조차도 사상 최고치에 불과 10% 이격이고 미국의 이른바 빅테크 기업은 그렇게 어렵다더니 이제 다시 사상 최고치 다시 회복하고 있는데 야 우리는 이게 우리나라 뭘 시사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이제 이게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본 증시의 강세, 유럽 증시의 강세, 예. 미국 다우존스의 강세가 시사하는 거는 예. 첫째로 사람들이 우려하는 하반기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시그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경기 침체가 없다고 믿어도 될 만한 일들이 해외 증시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왜 동참 못하냐?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수급의 불균형이라는 게 지금 발목을 너무 잡고 있어요. 예. 그리고 국내 투자가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자꾸 어두운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미래 어둡지 않습니다. 단지 주식시장이 오르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우리나라 미래 어둡지 않은 게요. 지금 한류 산업이나 2차 전지 산업이나 또 최근에 반도체는 과거 같은 영광이 재현될까 조금 우려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반도체는 앞으로 중국과 신규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렵고 미국의 감독에 편입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장도 미국이 지어야 되고, 예. 뭐 우리나라 마음대로 돈 벌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 그렇죠. 미국 승인이 있어야 되는. 오랫동안 일본 반도체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암묵 지원했던 미국이 이제 스탠스를 완전히 바꾼 거죠. 이제 한국 반도체 산업도 미국이 일종의 견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과거 같은 완톱 리더의 기능은 역할은 끝난 거 아닌가. 그걸 최근에 보면 2차 전지가 대체하고 네. 있죠. 그 와중에서 다크호스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자동차 산업이에요. 네. 우리가 한국 자동차 산업은 세계 인류 회사가 되기에는 조금 모자란 네. 그냥 그 밑단계 회사라고 오랫동안 생각을 했는데 최근 2, 3년간의 움직임을 보면은 네. 뭔가 심상치 않은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네. 만들어요. 앞으로 1, 2년 안에 그게 증명이 끝날 것 같아요. 어떤 순간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멀티플이 지금 퍼가 한 4배밖에 안 되거든요. 어느 순간 외국 투자가들이 이거를 간파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한국 증시가 꼭 암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뭐 그렇다고 추락한다고 해서 그게 뭐 망하는 산업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예전처럼 진짜 그 대표님 표현대로 유일한 원탑 삼성전자 1등, 하이닉스 2등 이런 구도에서 벗어난다는 말씀이시고 전 세계 산업의 지용도에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엄청 큰 산업인데 또 그게 한국의 고용이라는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고용 유발 계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제조업 고용의 상당 부분을 또 자동차가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 자동차의 부활 혹은 재평가라는 화두는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주가를 떠나서 한국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대목이네요. 네, 저도 약간 설레이는 게 제가 메릴 린치 리서치 헤드 하던 벌써 20년 가까이 된 일이네요. 네. 거의 20년 전에 제가 외국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주장했던 게 일본이 잘하는 산업은 한국이 다 잘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국 회사들이 일본을 다 따라잡을 것이다. 제 그러네요. 예언이 아직 유일하게 실현이 안 된 게 자동차 산업이거든요. 조선 그랬고. 조선, 반도체, 뭐 철강, 뭐 디스플레이. 그래서 정말 제 주장이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게 이게 현대 기아차가 도요타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20년 전에 했던 주장이 100% 소름 끼칩니다. 현실화돼서 소름 끼쳐요. 제가 인생의 말기를 아주 말년에 뿌듯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실은 2차 전지도 일본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시작은 일본이죠. 그 역전의 회임 기간이라고 아까 역전에 걸리는 시기가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뭐 조선업을 역전시키는데 3, 40년이 걸렸고 맞습니다. 철강을 하는데 3, 40년이 걸렸다면 이제 2차 전지 역전시키려면 10년이면 역전시키고 그렇잖아요. 약간 웅장해지는데. 설렙니다. 그래서 한국은 계속 돈 벌기 쉽지 않지만 기회가 있고 계속 새로운 돌파구가 나오고 새로운 산업이 환골탈태하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문화 산업이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이고 한국 비관하지 마십시오. 한국 비관하시면 거지 됩니다. 해외여행을 최근에 출장으로 한두 번 해봤는데요. 대표님 말씀하시는 그 문화산업 그리고 한국에 대한 호감도 그리고 한국의 문화산업 종사자들 예를 들면 크리에이터들 또 제작자들 또 정말 무대에 서는 엔터테이너들 그리고 이 가수라든지 연기자들의 어떤 열정과 실력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저게 사실 대표님이나 저나 사실 약간 네거티브한 생각들을 옛날에 가지고 있었잖아요. 저게 산업화가 될 거냐. 1인이 그냥 하다가 무슨 스캔들을 하면 너 망해버리고 그런 거 사실 옛날에 펀드매니저끼리 모여서 야야야 그거 모르면 바로 날라리들이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생각이 물론 좀 때늦은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 진짜 구조적 성장기고 그게 풀이 죽는 시나리오가 뭘까? 한류나 한국이 만드는 이 컬처 산업 문화 콘텐츠가 완전히 배제되어져 버리는 한때 그랬지. 그런 상황은 어떤 요건들이 갖춰지면 될까 하니까 잘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바로 쇠락해 버릴 것 같다는 그런 주장이 설득력이 별로 없어 보여요. 바로 쇠락할 이유가 없죠. 예. 우리가 모든 것은 영원한 건 없으니까 언젠가는 한류도 쇠퇴하겠지만 저는 한류의 파워의 근본은 우리가 살아온 수천 년의 고난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수천 년간의 고난의 역사에서 축적된 정화되어 나오는 시련과 아픔과 슬픔과 희로애락의 이 유전인자 DNA 속에 들어가 있다. 거기다 흥이.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엄청난 아픔을 겪고 살아왔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거를 중화시키는 흥이 있거든요. 그거의 파워가 지금 발현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추격자라서 험불하게 살아왔던 나라잖아요. 한국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많은 스토리와 한과 흥과 아픔이 노래와 춤에 녹여져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상당 기간 갈 겁니다. 우리가 이게 언제 끝나느냐? 한국이 교만해지는 순간. 한국이 너무 잘 산 나라가 돼서 더 이상 슬픔과 아픔을 모르는 나라가 되는 순간. 그러기에는 또 뭐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어 보이는. 너무 연예인들만 돈을 많이 버는 세상인 것 같아서 씁쓸한 면도 있는데 재능 갖고 돈 버는 걸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글로벌 또 연예인들의 또 수준에 비하면 또 요새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요새 글로벌 연예인에 비해서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수입이 일본보다 훨씬 많아진 것 같고 미국의 스타들보다는 못하겠지만 하기야 우리나라 엔터 기업이 미국의 엔터 기업을 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면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내부적으로도 1인이 모든 걸 좌우하는 그런 시스템의 변경을 올해 초에도 받고 또 다른 그쪽에 종사하는 회사들도 그런 데서 자극받아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고 그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엔터 기업 외에도 최근 들어서도 부각이 됩니다마는 물 밑에서 언더독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분들 중에서도 차트에 올리는 일들이 심상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들도 더 기대하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걱정과 또 걱정을 넘어서는 애정의 표현으로서의 쓴소리를 매번 나오실 때마다 하시고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 무언가 좋은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그건 저를 포함한 3프로TV도 당연히 포함되겠습니다만은 아픈 지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오늘 인터뷰의 끝으로요. 2023년도 이제 절반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보는 여러 가지 시각 중에 하반기에 우리 경제 더 어려워지지 그리고 주식시장이 글쎄 구조적인 상승을 경험하기보다는 쏠림과 또 그 쏠림이 주어지는 부여하는 왜곡 현상들이 계속 우리 투자자를 어렵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표님께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성공 투자의 덕목, 마음가짐, 구체적인 행동의 지침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크게 성공한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공의 비결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성공 투자의 필요 조건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네. 성공 투자의 필요 조건은 시장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시장에 겸손하지 않고 성공한 투자자는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되겠지만 그게 기본이고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은 못 되겠지만 성공 투자의 충분 조건은 제가 모르지만 실패하는 투자자는 의 충분 조건은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나친 아집. 자기가 뭘 많이 안다는 생각. 자기 생각이 정답이라는 그 도그마와 아집. 그거는 실패하기에 아주 결정적인 속성이에요. 네. 또 하나는 이건 또 아집과는 반대인데 부하내동. 자기 생각 없이 남의 말만 듣고 따라하고 모방하는 투자. 지금 상당히 유행하는 밈 투자가 그런 성격이기도 한데요. 자기가 믿고 싶은 사람 한 명을 추종해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부하내동 투자는 100% 실패합니다. 성격은 다르지만요. 아집과 부하내동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지금 우리가 남이 깔아놓은 프레임 그 속에 갇혀서 세뇌가 돼서 그 사람을 따라하고 모방하고 그 사람한테 박수를 쳐주고 그 사람이 호객행위를 하는데 동원된 호갱 투자자로서 끝날 것인가? 자기 주관이 뚜렷한 시장에 대해서 겸손한 성공한 투자가가 될 것인가는 오로지 투자자들의 마음에 달려 있는데요. 뭐 이렇게 반론하시겠죠. 그게 말처럼 쉽냐, 자기 주관을 갖는 게. 내가 개인으로서 정보가 없는 개인으로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내 주관을 가지란 말이냐. 맞습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투자해서 돈 버는 게 어려운 겁니다. 세상에 쉽게 돈 버는 방법 없습니다. 돈 버는 비결이 있었으면 저도 쉽게 부자가 돼 있겠죠. 그런 방법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제가. 성공 투자와 수익은 깊은 생각의 결과이거나 오랜 인내심의 결과이거나 엄청난 정보력의 결과인데 네. 우리 모두 그거 갖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그래도 맡기는 건데 그게 싫다면은 사실은 코인 시장에 가서 홀짝 게임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기 주관을 형성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생각을 많은 유튜브의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듣고 검증을 하고 또 여기저기서 나오는 리포트들도 읽어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자기 생각을 검증해서 수정을 하고 하는 유연성이 필요한 거지. 망구불변의 자기만의 아집이나 아무 생각 없는 따라쟁이, 부하내동하는 투자 이 두 가지 다 실패합니다. 겸손하고 유연한 투자만이 그래도 성공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던져주는 것입니다. 말처럼 쉽지 않은 줄 잘 압니다만 이런 말을이라도 개인들에게 들려주고 싶네요. 저희 방송에 오늘까지 3번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한 1년 2, 3개월에 한 번씩 나오셨는데 나올 때마다 반향이 굉장히 크셨는데 미뤄 짐작컨대는 많은 매체 또 많은 유튜브에서 출연 요청이 있으셨을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유튜브를 해보시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거의 유튜브를 포함한 매체에서 대표님의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3프로TV 외에 거의 예외 없이 거절을 하셨는데
좀 더 많이 많은 매체에 나가셔서 또 많은 유튜브에 나가셔서 모든 투자자들이 3프로TV를 보는 건 아니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시고 또 그럼 내가 정기적으로 출연하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개설해서 다소 피곤하지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뭐 제가 사실 투자가들에게 들려줄 아주 전문적인 식견이나 아주 멋진 성공담이나 나올 뭐 채널을 개설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계속 꾸준하게 들려줄 만한 깊고 훌륭한 컨텐츠가 있다면 해보고 싶죠. 사실 저 없습니다. 저는 그냥 경험이 많고 오래된 그냥 노련한 투자자에 불과하고 큰 성공도 거두지 못했고 그저 살아남은 실패하지 않은 평범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위험한 행동이나 행태에 대해서 지적은 할 수 있지만 투자가들이 스승으로 또는 선생님으로 등장해서 들려줄 많은 얘기를 갖고 있지 못해서 뭐 그런 직접 뭘 해보겠다는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뭐 지금 투자를 또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죠? 개인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한국 주식시장을 사랑해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이원기 대표님은 뭐 실력이 없다 그러고 뭐 콘텐츠가 없다 그러시지만 사실 메릴 린치 리서치 헤드를 하셨고 그리고 KB자산운용의 사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PCA 이스트 스프링스 자산운용사의 사장도 오랫동안 어쩌면 운영업계에서 가장 최장수 사장님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제일 빨리 하셨고 또 제일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경험과 인사이트를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1년 혹은 1년 반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나오셔서 어떤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애정어린 조언과 또 저희 같은 사람들에 대한 따끔한 지적들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모시면서도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한 1시간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투자의 성과도 훨씬 좋으셔서 다음번에 출연했을 때는 조금 더 다정하게 이렇게 해서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도 곁들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 1년 혹은 1년 반이 아니더라도 이 시기에는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에게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